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화요일이고요. 많은 직장인들이 한 주의 시작은 화요일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네. 어제도 저희가 월요병 얘기했는데 아마 피곤하고 뭔가 찌뿌둥하고 이래서 업무는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요. 월요일보다 화요일에 업무 생산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운 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요 도로의 무법자, 도로의 시한폭탄 이렇게 불리는 난폭 운전자에 대한 얘기를 분노 유발자들에서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머니에서는요. 아들에게 집을 물려줬는데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라는 사연 준비했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산불 진화 난항입니다. 네, 지난 21일부터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 또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어제 오후에는 경북 의성의 산불이 인근 지역인 안동으로 덮쳤고요.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불은 하동까지 확산됐습니다. 계속해서 진화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분다고 그래요. 진화에 어려움이 많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강풍의 영향으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이 경남 산청, 하동과 경북 의성, 또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5개 지역에서 난 산불의 영향 구역이 서울의 6분의 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이 불고 있는 의성의 진화율은 60%에 그친 가운데 산청과 하동은 85%, 울주 95%, 김해는 99%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산불로 사상자는 15명, 주택 등 건물 피해는 134곳으로 집계됐고 대피 인원은 4,600여 명, 이재민은 3,300여 명입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는 경남 산청군에 이어서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또 이재민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4대 금융그룹은 각각 10억 원씩 총 40억 원의 성금을 기부해서 긴급 구호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은 산불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기업들도 각종 구호 물품들을 임시 대피소의 이재민과 소방관,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기원하고요. 바람이 멈추고 비가 한번 쫙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중산층 여윳돈 70만 원 붕괴입니다. 생활비를 뺀 여유자금이 70만 원이 채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 소득 상위 40%에서 60% 가구의 여윳돈이 1년 전보다 8만 8천 원 줄어든 65만 8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고요. 70만 원을 밑돈 건 또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사실 5년 전이면 코로나19 이전이기 때문에 5년 사이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만큼 화폐 가치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절대액 자체가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실제 감소폭은 더 크게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계의 흑자액,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이만큼 줄었다는 건 그 쓰는 돈, 들어오는 돈 대비 쓰는 돈이 많아졌다는 걸 나타낼 수도 있는데 네. 물가도 많이 올랐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른바 부동산 포모 현상이 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 밖에 또 사교육비 부담 등에 짓눌린 대한민국 중산층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 자체는 늘었지만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또 대출 이자 등이 큰 폭으로 늘었고요. 두 번째로 교육비가 평균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계에 부담을 크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산층 가계 여윳돈이 위축되면 이게 아무래도 소비 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을 수 있어서 이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윳돈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7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산층 즉 2, 3분위 가구의 2020년 이후 실질 소비는 코로나19 직전보다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위 즉 하위 20% 가구나 4, 5분위 상위층 가구가 엔데믹 이후에 회복세를 보인 점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경상적인 지출을 점검하고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부동산 관련 지출이나 교육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여기가 교육비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사교육비 얘기하는 걸 텐데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금값된 국민 생선입니다. 국민 생선 하면 뭐 고등어나 갈치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금값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의 산지와 소비자 가격이 뛰어오르면서 밥상 수산물 물가도 역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요. 지난달 고등어 생산량 전달보다 무려 72.5%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 고등어 산지 가격 전달보다 28.4% 올랐고요. 도매 가격도 6.7% 상승했습니다. 갈치 생산량도 전달 대비 80% 감소했고요. 오징어 역시 1월보다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획량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네, 해수부는 기상으로 인한 조업일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또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특히 기상이 나빴기 때문에 조업일 수가 5일도 되지 않은 어민도 있었다면서 기상과 함께 이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으로 어장이 이동하고 또 어장이 형성돼도 수산물 밀도가 낮은 점이 생산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수부는 이달 들어서 어항이 개선되면서 생산량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수산물 할인 행사라든지 또 오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 어민들도 걱정이고 뭐 소비자들도 걱정이고 네. 이렇습니다. 예,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모닝픽은 대변 수준의 세균 검출이 되겠습니다. 야, 일단 이 제목이 좀 충격적입니다. 이게 나와서는 안 될 곳에서 대변 수준의 세균이 검출됐다. 네. 이런 얘기겠죠. 네. 놀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식기구를 닦는 수세미에서 아이고. 최대 540억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영국 BBC는 독일의 한 미생물학자의 연구를 인용해서요. 주방 수세미 박테리아의 천국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요. 이 주방 수세미에서 362종에 달하는 미생물이 나왔고요. 일부 샘플에서는 1cm당 최대 540억 마리의 세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세균은 인간이 이 대변 샘플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 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릇을 닦고 헹구는 이 수세미에서 이렇게 네. 많은 세균이 나왔다. 근데 이거 세제로 늘 닦고 이러는데 그걸로 이 세균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수세미는 따뜻하거나 물기가 이런 습한 환경에 노출돼 있고 또 수세미 표면 틈새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끼면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크기가 다른 다양한 크기의 구멍이 있는 스펀지가 이 세균 성장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도 연구팀은 얼마나 많은 세균이 발견됐는지 보다는 건강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이걸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집에 가자마자 수세미부터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 막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세미 속의 세균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이게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2017년 미생물학자 에거트 박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수세미에서 발견된 세균 10개 중 5개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식중독과 같은 심각한 질병과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수세미 안에 세균이 해롭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전문가들은 수세미에 있는 세균 대부분이 실제로 질병을 일으키기보다는 악취를 유발한다고 덧붙였고요. 그래서 수세미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씻고 건조시킨 후에 끓는 물로 소독하거나 또 전자레인지로 살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 관리 잘해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신경 구멍이 써야겠- 있는 스폰지가 세균 번식이 더 빠르다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별로 건조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높은 기온이 계속되면서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답한 공기도 계속되겠고요. 정체되는 공기에 미세먼지와 황사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경북 동해안과 경북 내륙 곳곳에는 건조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후부터는 서해안과 동해안에 또다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여전히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미세먼지 나쁨 정도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는 황사의 영향권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정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하늘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서해안에 짙은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도 높은 기온은 이어집니다. 서울이 19도, 청주 23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해가 떨어지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금요일에는 기온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들 대신 분노해 드리겠습니다. 속 터지는 현실을 파헤쳐보는 분노 유발자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자, 신인선 씨 그리고 김미경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도로 위에 얌체족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등골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있었어요. 그 남양주에서 서울의 노원까지 역주행으로 난폭 운전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네, 경찰에 잡히기까지 무려 10km 가량을 역주행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역주행을 하면서 차선까지 막 바꿨다 그래요. 같은 운전자들, 다른 운전자들 공포에 떨게 만든 이 사람. 조사 결과 뭐 음주나 마약 정황이 밝혀지진 않았다고 하던데요. 네, 현장 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만 경찰은 마약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고가 안 났으니 천만다행인데 정주행하던 차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맞은편에서 차가 오니까. 네.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역주행 차량은 물론이고 이 급정거, 급차선 변경에다가 아예 신호를 무시하는 난폭운전 차량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급 차선 변경하면 보통 저희 친구들끼리는 칼치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에서 한번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칼치기를 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뒤에 운전자한테 욕을 먹은 적도 있었고 너무 이렇게 심장이 철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10년 감수했다는 생각이 아직도 드네요. 아니 술 먹을 때 보면 왜 저 술 버릇 고약하게 들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운전 버릇 고약하게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운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잘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칼치기하고 막 과속해서 추월하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닌데 그런 짓들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운전면허 박탈해야 됩니다. 박탈하고 운전 다시 배워야죠. 맞아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 왜 모르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무리 내가 방어 운전을 하고 조심히 간다고 해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운전하기 불안하고 위협을 느끼게 되죠. 네. 자, 오늘 분노 유발자들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도로 위에 시한폭탄, 멈추지 않는 광기, 난폭 운전입니다. 난폭 운전하면 급제동, 뭐 칼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법률상에서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법률로 난폭운전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신호위반이나 과속과 달리 신호위반이나 과속, 방금 말씀하신 칼치기, 급제동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위협운전을 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보는데요. 이 법률상 난폭운전의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도로교통법 151조 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난폭 운전도 그 유형이 아주 다양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인선 씨가 구분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 난폭운전 첫 번째 유형은요. 아찔한 도로 위 고개운전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자,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다가 적신호를 받고 멈췄습니다. 그쵸, 보셨죠? 네. 그 옆으로 아주 검은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미 빨간불로 바뀐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을 했고요. 하마터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저 뻔했습니다. 트럭 봐요. 그렇죠. 좌회전하던 차량이랑 정말로 정면으로 서로 부딪힐 뻔했는데 안 부딪힌 게 다행이네요. 저걸 어떻게 그냥 지나가죠? 야, 저거 충돌했으면 정말 큰 사고인데요. 트럭이 바로 지나가는데. 네, 정말 위험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누가 봐도 속도 위반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빨간불에 교차로를 건넜습니다. 신호 위반에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까지 이렇게 세 가지 죄목을 다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보면 도로교통법의 난폭 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거고요. 그에 포함된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은 맞지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난폭 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에 대해서 처벌받게 될 겁니다. 저거 누가 봐도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한 건데 난폭운전으로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가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심지어 더 빨리 달리려고 승용차를 레이싱카처럼 개조한 폭주족들이 여기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차선을 넘나들며 칼치기 운전을 했고요. 시속은 무려 200km에 달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한두 대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경주하는 것 같이 막 저러는데 대체 저 차들의 정체는 뭐예요? 네, SNS 폭주동호회 회원들이었는데 자기 SNS에 폭주 영상을 올려서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조회수를 올리려는 파렴치한 행위 일벌백계 해야 되고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차량 운전자들 만나면 제가 운전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을 해도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심지어 좁은 터널 안에서까지 다른 차량들을 위협하는 운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터널 아니죠. 차량들이 속도를 유지하며 달리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저 흰색 SUV 네. 주목해 주세요. 앞차와 트럭 사이 그 좁은 틈을 칼치기로 끼어들었습니다. 뒷차랑 트럭이 놀라셔가지고 네. 급제동을 해버리잖아요. 계속해서 차선을 바꿔가면서 유유히 빠져나가는데 얼마 가지도 못했죠. 다시 보시면 앞차 트럭 사이로 칼치기 이 장면 와, 정말 위험해요. 아니 저거 빨리 가겠다고 그 틈 사이를 팍 파고든 건데 저 터널 아니고 실선이에요. 저기서 차선 변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금 몇 미터만 더 가면 이제 터널이 끝나는 지점이라서 차선 변경할 수 있거든요. 저런 심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터널 안에서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작은 사고도 화재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영상처럼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심지어 이 눈이 오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이렇게 위험한 만행을 벌인 차량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 모두 안전운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옆좌석에 나타난 버스 한 대. 앞차가 서행하자 이거 보세요.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칼치기를 합니다. 버스가요. 예. 너무 위험하다. 네, 앞유리에 튄 물 때문에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장면인데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거 운전하는 분이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저 칼치기 자체도 너무 큰 피해인데 눈이 녹아내린 건데 도로에 물까지 튀었어요. 저희가 봐도 시야를 가리잖아요. 저렇게 되면 사람이 놀라서 급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저 아찔한 순간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아무 죄책감 없이 저렇게 빨리 가속을 해서 가버리잖아요. 저 차량은 도로교통법상의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이나 아니면 안전거리 확보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사고를 유발했는데 안전거리 확보 위반만 적용이 될까요? 이거 화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버스는 승객들이 타고 있잖아요. 네. 더 조심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한다? 정말 그 한 명 때문에, 운전자 한 명 때문에 여럿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신호 위반, 과속, 마지막에 다 칼치기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고개 운전을 해가지고 위험에 빠뜨린 상황이 있었는데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캄캄한 밤이죠.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오토바이가 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 오토바이 흔들흔들 하시죠. 그래. 네. 왜 저러고 가? 무슨 문제가 갑자기 있나? 고개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뒷차를 보지도 않고 그냥 네. 계속 고개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아이고. 결국 사고 났죠. 어. 아유 참. 아니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 저거는 뭐 사고 유발자예요. 저러고 다니면 사고가 나죠. 근데 뒤에 요거 지금 블랙박스 찍은 차는 저 추월하지 않고 서서히 갔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차량들도 천천히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큰 사고 날 뻔했네요. 맞습니다. 만약 뒷차가 바짝 따라붙어 있었다면 어. 그 넘어진 오토바이를 치고 갈 수도 있었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 실제로 블랙박스를 보면은 그 블랙박스 차 옆으로 다른 차량이 지나가거든요. 네. 이 만약에 이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보지 못했다면 2차 사고가 날 뻔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신나서 노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난폭 운전으로 됩니까?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쓰지 않았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이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과 같은 난폭 운전의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난폭 운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달라서 그런데 고개 운전은 맞는데 난폭 운전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건데 참. 이게 다른 차량한테 저렇게까지 피해를 주는데 어떻게 그게 아닐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거 고개 운전, 난폭 운전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열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영상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슨 피해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도로의 시한폭탄 두 번째 난폭 운전 유형 뭔지 궁금합니다. 네, 난폭 운전 두 번째 도로 위의 신경전 바로 보복 운전입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건데 가다가 뭔가 못마땅하다고 바짝 붙여서 팍팍 쓰든지 아니면 그 차 앞으로 확 끼어들어서 네.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사례들 한번 볼게요. 자 블랙박스 차량이 밤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 끼어들죠. 그래서 빵 하고 클락션을 울렸다고 하는데요. 앞차의 보복 운전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차선을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멋대로 다니죠? 예. 뒤에 차 보란 듯이 이러고요. 예. 갑자기 급정거하고. 이제 깜빡이도 급정거하고 없이. 어머나. 너 나 칼치기 했는데 뒤에서 빵 했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네, 뭐 계속해서 길을 막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전형적인 보복 운전입니다. 그냥 딱 봐도 보복 운전이에요. 네, 블랙박스 차량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따라가는 동안 계속해서 진로 방해, 또 급제동 반복됐습니다. 아니 저거 자기 본인이 끼어들어 놓고 뒤에서 빵 한 번 했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완전히 보복 운전인데. 이게 뭘 잘했다고 보복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 불박 차주분들이 결혼 기념일 맞이해서 기분 좋게 여행을 갔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기분 좋은 날에 이런 하면 마무리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거 신고해야죠. 그리고 벌점 받게 하고 뭐 벌금 내게 하고 다 해야죠. 네, 네. 맞습니다. 신고해야죠. 네. 이 피해자는 이 차량을 쫓아가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결국 검사가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약식 기소는 재판 없이 서류만 검토해서 판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 형법상의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블랙박스 차주는 특수협박 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경우에는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잠깐 참으시면 되는데 이거 욱해가지고 형사처벌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겪어봐야지 이게 아는 겁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약간 꼬숩네요. 네. 네. 심지어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유발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자, 도로를 달리고 있는 블랙박스 차량 그 앞으로 가해 차량이 칼치기를 해서 네. 들어옵니다. 저 장면이죠. 블랙박스 차가 놀라서 라이트를 한번 번쩍했는데 네.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시죠. 뭐죠? 바짝 붙었죠. 옆 차선에 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부딪힐 것 같은데 왜 저러는 거지? 네, 계속해서 저렇게 진로 방해를 아. 하고요. 가는 내내 옆에 바짝 붙어서 위협 운전을 했습니다. 아. 블랙박스 영상이 뭐 10분이 넘다고 하는데요. 내내 이렇게 옆에 붙어서 보복 운전을 하고요. 어. 신호 걸리자 결국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뭐 멱살잡이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야, 저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저거 도로 위에서 그냥 차들 다니는 도로 위에서 저러고 있네요. 너무 위험해요. 영상 보는 내내 고구마 100개 이상 먹은 것 같은데 기분 나쁘면은 보통 이제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클락션 한 번 정도 경고 클락션 한 번 하고 가는데 멱살까지 잡을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남자답지 못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저러다 때리면 폭행죄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운전자분 대응하지 않고 잘 참은 것 같은데요. 상황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뒤에 블랙박스 영상이 더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신호가 바뀌자 또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자 블랙박스 운전자가 가해 차량을 먼저 보내고 유턴을 해서 이 차량을 좀 피해 가려고 하죠. 네. 그래도 그런데 보세요. 뭐 쫓아온 거예요? 이 차도 다시 돌아온 거예요? 쫓아온 유턴을 거야. 했어요. 네. 기어이 앞을 갈아먹고 고의 사고를 내고 고의 사고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가로막은 모습이에요. 유턴을 해서 따라와서 사고를 낸 거죠. 야, 저건 죄질이 너무 나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걸 끝내고 싶어서 유턴해서 가는데 네네. 그것까지 쫓아와서 사고를 유발했다. 어. 이거 죄질 너무 안 좋은데. 네, 위험하게 끼어드는 차에게 조심하라고 상향등을 켰다가 네. 보복 운전을 당한 거잖아요. 아까도 클락션 울렸다고 보복당하고 또 상향등 켰다고 이렇게 고의상업까지 당하는 걸 보니까 운전하기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분 무겁게 처벌될 겁니다. 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서 위협한 부분 특수협박이고요. 내려서 멱살잡이한 부분 폭행이고요.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해서 손괴한 부분 특수손괴입니다. 이렇게 죄명이 많고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야, 정말 역대급 보복 운전이다.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뭐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분 앞으로 운전하는 데 있어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칼치기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놀래서 상향등 한번 켰는데 15분간을 집요하게 쫓아오고 이제 상황 끝내려고 가는 사람 쫓아가서 사고를 사고네. 유발. 야, 누리꾼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네, 누리꾼들은요. 순간 화가 날 수 있지만 15분간 화가 안 풀린다면 사회생활 불가능. 피해자분이 정말 잘 참았습니다.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완벽한 보복운전에 대해 마지막 고의사고까지 완벽한 그 자체라고 돌려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제 주변의 운전자분들이 이 착하게 보이게 하는 범죄자 같아요. 네. 자,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보복 운전. 앞서 뭐 영상도 충격적이지만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난폭운전 세 번째 유형은요. 사소한 시비에서 씻을 수 없는 범죄로입니다. 한마디로 운전 시비가 실제 폭행 범죄까지 이어진 사례죠. 2019년에 국민 모두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죠. 그 일명 제주카 사건이라고 해서 때리고 핸드폰 아우. 던지고 아주 뭐 이거 정말 보는 내내 섬찟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복운전을 하던 그 운전자가 상대방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자, 저 흰색 SUV 주목해 주세요. 속도를 올려서 앞차를 바짝 따라가더니 위험천만하게 칼치기. 네. 지금 저 장면이요. 칼치기를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저거. 너무 위험하죠. 얼마나 깻잎 놀랐겠어요.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앞차선에 정차한 뒤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더니 가해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아, 이거 왔죠? 네, 다가와서 다짜고짜 피해 운전자를 향해서 물병을 던지고 얼굴을 때립니다. 당시 차에는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갔고요. 심지어 이 촬영하던 아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멀리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동승자가 내려 말리자 겨우 자신의 차로 돌아가는 남자.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저건 그냥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네. 자기가 잘못해놓고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행패를 부립니다. 막 폭행을 하고 가족들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도. 근데 아이들이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 당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아, 저거 어떡할 겁니까? 아이들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텐데. 맞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8살 그리고 5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피해 가족은 가장이 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난 뒤에 이 불안감, 우울감, 수면장애에 시달려서 약물 치료에다가 상담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의 반응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이가 없다고 하신 거 보니까 설마 적반하장으로 나왔겠어요? 아, 설마? 설마가 사람을 잡죠. 폭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린 겁니다.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자기가 잘못한 건데 네. 이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렸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항의를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100번 양보해서 피해자가 잘못을 했다고 한들 사람을 때린 게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전형적인 남 탓하는 가해자로 보입니다. 이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도로에서 가족들 다 했는데 폭행까지 했는데 이게 실형이 아니라고요? 네, 이 가해자는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고요. 피해자와도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 역시 1심 판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또 보여드려야겠어요.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젊은 엄마와 아기가 탄 차량입니다.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직좌차선으로 바꾸고요. 옆차를 보세요.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너무 늦었죠. 피해 차량이 앞서서 직진을 했습니다. 네. 직좌 차선이니까 직진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쭉. 자, 그런데 후방 블랙박스를 보시면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잠시 멈춰 서 있더니 그대로 피해자를 추격해서 자 이렇게 따라옵니다. 라이트를 깜빡이 막 켜면서 켜는데요? 저 일부러 오는 거잖아요. 저런. 네, 결국 신호대기에 걸리자 이 차량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어. 그러더니 운전석으로 다가와서 운전을 뭐 이렇게 하냐, 말 그대로 뭐 같이 한다 이렇게 따졌습니다. 피해자가 반박하자 차에서 내리라고 한 뒤 피해자를 밀쳤고요. 대응하자 이렇게 어휴. 주먹으로 얼굴을 아이고. 깎았습니다. 막 인정사정 없이 때리는데요? 지금 바닥에 또 내팽개치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어. 결국 주변 운전자들이 나와서 말리자 그제서야 폭행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야, 이게 카시트에 저 때 상황 보면 아이가 타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그리고 애 엄마를 저렇게 폭행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리게 해서 네. 바닥에 팽개치고 때리고. 야, 이게 지금 무리하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쭉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한테 양보를 안 해줬다고 그냥 이유는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화났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아이 앞에서까지 이렇게 폭행을 하고 말이죠. 못됐어요. 못됐네요. 네, 이렇게 운전 중에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으셔야 됩니다. 이 도로 위의 감정 폭발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 피해 여성은 그 손가락 인대 파열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이 봉합 수술을 해서 손가락 구부리는 건 가능하지만 손가락이 잘 펴지지는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가해자는 그럼 어떻게 처벌됐나요? 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이 남성은 자신의 1심 판결에 대해서 바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 여성에 따르면요. 이 가해자인 남성이 단 한 번도 사과나 합의를 위해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고요. 변호사의 연락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와. 나 잘못한 거 없다. 끝까지. 네, 그런 예. 거죠, 뭐. 근데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난폭한 일을 당하고 정말 섬찟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맞대응하면 더 막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럴 땐. 네, 우선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대가 따라오면서 위협할 경우에 일부러 속도를 내거나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경찰서나 큰 마트, 주유소 같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차량이 밀착해서 위협 운전을 한다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남겨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상대 운전자가 내려서 폭행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폭행죄로도 고소할 수 있고요.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처벌로 알려줘야죠.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도로 위에 이런 난폭 운전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근데 처벌은 처벌이고 그 마음의 수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 내가 화를 내면 다른 분들까지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분노일발자하면서 아나운서님 두 분이랑 저는 화가 나서 가끔 대본에 없는 막 욕도 하곤 하는데 이 마음의 수양에 우리 끝판왕 우리 김민경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이 말도 이쁘게 하시잖아요. 이 화난 상황에서도 이런 마음의 수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렇게 생방송에서 보여지네요. 참 어렵네요. 오늘도 분노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운전대 잡으면 분노 게이지가 1.5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조금 삭히면 한번 이렇게 큰 숨 한번 쉬면 좀 나을 텐데 본인이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으로 나가는 저런 경우는 정말 분노를 유발합니다. 네. 저런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경 변호사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머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사연 만나볼지 기대되는데요. 오늘의 고민입니다. 아들에게 집을 줬는데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이런 고민입니다. 아이에게 집을 물려줬다. 그럼 이제 증여세가 나올 텐데 네. 증여세는 내는 건데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김현주 세무사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근데 좀 달라졌네요, 봉기가. 김현우 서장님과 함께 하다가 김현주 오셨습니다. 근데 세무사님 오셨는데 이름을 보면 혹시 가족 관계세요?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가 그렇죠. 없어요. 아니, 얼굴 보고 가족이 아닌 건 알았어요. 네. 근데 우리 이름만 보면은 우리 또 행복한 아침 가족, 장애 인선 이렇게 또 연결될 수도 있고 김현 우주 이렇게 또 커플 있으시는데 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현우, 김현주 그냥 이름만 비슷했던 걸로 네. 네, 인연입니다. 네. 자, 세무사님 드디어 우리나라 상속세가 75년 만에 바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게 75년 만이에요? 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예전에는 재벌들이나 내는 게 상속세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실제 상속세 대상자가 2000년에는 1,4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에 2만 명으로 와우. 14배가 급증했다고 그럽니다. 상속세는 재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일반 대중의 문제가 됐다. 이번 개편안의 포인트가 뭔가요? 일단 우선 개편안이 나온 거고요. 국회를 통과하는 네. 과정이 남아있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다면 전체 재산의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했는데요. 네. 이제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 총 재산이 아니라 내가 받은 재산, 그러니까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개개인별로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되니 세율은 동일하게 10에서 50%라고 하더라도 실제 내는 세금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구간이 달라지는 오. 거죠. 네, 합리적인 생각 조금 드는데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내가 받은 것만 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은 가족은 2명이라고 가정하고요. 상속받은 재산은 20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게 되면 각각 10억씩 상속을 받게 될 텐데요. 이 상황에서 현행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배우자가 없으니 일괄공제 5억 원만 빠지게 됩니다. 그럼 과세표준이 15억 원이 되기 때문에 세율 30%를 적용받아 3억 9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개편안은요, 10억 원씩 받은 자녀들이 각각 10억에서 5억 원을 뺀 5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5억 원의 과세표준에는 세율이 30%가 아니라 20%가 적용되는데요. 그럼 자녀들은 각각 9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둘이 내는 총 세금을 합해도 1억 8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대해 2억 1천만 원 정도 줄어드는 셈이죠. 네, 같은 20억 원이 상속됐지만 유산세냐 유산 취득세냐에 따라서 세금이 천지 차이입니다. 변동 전에는 둘이 합해서 3억 9천만 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 대로라면 1억 8천만 원 내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내가 받은 만큼만 내자 뭐 생각해보면은 말투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국회 통과 진행시켜. 바로 너무 좋아요. 잘한다. 네. 국회를 통과하면 유산 취득세로 바뀔 것이다. 또 어떤 부분이 바뀌어요? 두 번째 변화는 인적 공제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현행은 상속 공제를 받을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거나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수만큼 인당 5천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수가 6명이 안 되면 일괄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은 일괄 공제 5억 원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개편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일괄 공제가 폐지되고요. 인적 공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자녀 공제의 경우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가 되고요. 배우자 공제도 기존에는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최소 10억 원으로 공제가 확대됩니다. 무조건 배우자는 10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 자식도 상속받은 재산에서 5억 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주는 거군요. 네, 개개인별로 계산하는 걸로 바뀌지만 배우자가 10억 원을 전부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 남은 금액은 자녀의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좀 특이했습니다. 배우자가 공제를 받고도 공제 한도가 남아있다면 자녀가 그만큼을 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 부모의 공제 한도를 자식들이 또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건 뭐 상속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건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20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이 상속세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가 72%였고요. 와우. 부정적으로 본다가 23%로 약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가 되면 실제로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전부 다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나누면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나눠받은 것처럼 위장 분할할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은 상속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상속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가족들 간에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든가 줄인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게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법이 바뀌면 그 바뀌는 순간을 이용하는 우리 꼼수 쓰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늘 생각하지만 다들 머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그런 분들이 가끔 보여요.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그 고려를 해서 아주 세부 내용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개편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사연 아들에게 집을 물려줬는데 세금을 2배로 내게 됐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새 집장만은 못해줘도 제가 2년 전에 경매로 낙찰받은 작은 아파트가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아들 명의로 바꿔줬습니다.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지만 아들이 결혼할 즈음에는 계약이 만료되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싶었죠. 자기야, 진짜 아버지가 그 집 주신 거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게 2년 전에 경매 낙찰 받으실 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내 몫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1억 원에 산 집이 지금 5억 가까이 하더라고. 그렇게나 올랐어? 뭐야, 너무 좋다. 내 옆에 자기가 있어서 그 자기 복덩이야. 너무 이뻐. 아니 근데 그 세입자 나갈 때 돈 빼줘야 된다는데 여보 그거 괜찮겠어? 아니 전세금이 3억이라며. 그렇지. 근데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쓰시게 이렇게 두고
뭐 그때는 우리가 주는 걸로 하자. 어차피 그 돈 보태서 뭐 대출 받으려고 한 건데 대출금 안 갚고 되고 뭐 좋아요. 근데 이 증여세도 이것저것 공제받고 나면 한 2천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3억 2천으로 빚 없이 아파트 꿀꺽이야. 그러니까 시작부터 영끌에 뭐 대출 갚으면서 살 그 생각하니까 내가 진짜 막막했었거든. 근데 이제 찬찬히 결혼 준비만 하면 되는 거네요, 뭐 그치? 그러던 며칠 뒤 마냥 좋아하던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목소리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겠다 싶었죠. 아버지 큰일 났어요. 세금을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야 된다네요. 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집을 너한테 증여했는데 무슨 양도세야. 양도세라는 거는 집을 팔 때 나오는 거지. 너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아이 국세청에 전화해보니까 증여세도 내야 되고 양도세도 내야 되고 세금을 2번이나 내야 된대요. 아니 썩을 이제 무슨 그런 법이 있냐. 아들놈한테 집 한 채 주는데 무슨 세금을 양쪽으로 내. 증여세가 2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양도세는 아버지 그 7천만 원 나온다던데. 아니 내가 2년 전에 그 집을 1억 원 주고 샀는데 무슨 세금이 9천만 원이나 나와. 이게 무슨 개 뼈다고 뜯어먹는 소리야. 아니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 그러지 아버지 어떡하죠? 아니 집은 아들한테 뜯기고 돈은 나라에 뜯기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에게 준 집에 대해서 증여세와 양도세 모두 내야 된다고 국세청 직원의 말이 이게 진짜입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게 이래서 세금 폭탄이라고 네, 그랬구나. 세금 폭탄 얘기가 나왔군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집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양도세 이거 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꽁트에 힌트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자신이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곧 2년 만기가 돼서 나갈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2년 만기 아주 좋은 힌트입니다. 이 힌트 때문에 더 모르겠어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이 걸려 있다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물려줬기 때문에 매매다. 아니 그래도 그냥 저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준 건데 이걸 매매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족끼리 주고받은 거면 그렇지. 그냥 증여인데 지금 왜 아버지가 돈을 받고 판 걸로 간주하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두 분 분노 일발자가 아니라서요. 저 침착하시고. 네네. 네. 근데 어떻게 뭐 전셋집이니까 뭐 양도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저도 가족끼리 이런 상황이 있는 걸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어렵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전세 보증금이 뭐예요? 전세보증금 세입자한테 돈 받은 거 다시 돌려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저 그냥? 받아뒀다가 네? 편안하게 돌려줘야 되는 거. 말하면은 그렇죠. 네. 전세 보증금은 다시 세입자한테 돌려줄 돈, 결국 아버지가 채무를 지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들이 떠안으면서 집을 받았기 때문에 국세청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일부는 매매, 일부는 증여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의 빚을 승계했다는 게 핵심이 되는 건데 아버지가 갚아야 할 빚이 없어지고 그걸 아들이 갚아야 된다? 그런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빚이 없는 집을 그냥 증여했다면 아들이 순수하게 증여세만 내면 되는데요. 전세보증금 같은 부채를 함께 아들이 떠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매매로 간주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그렇죠.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집을 저희가 증여를 했는데 그중에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 있어요. 반. 근데 그 1억 원을 증여받은 사람이 세입자에게 다시 돌려줄 때 그 1억 원에 대한 것만 저희가 매매로 간주한다는 거죠. 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즉 빚이 없어지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로 간주하는 건데요. 결국 아버지한테는 양도소득세, 아들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블이다. 이런 경우를 부담부 증여라고 해요. 부담부 증여는 부담을 지는 증여라는 뜻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 채무까지 같이 넘기는 걸 말하는데요. 사연 속의 아버지처럼 주택을 증여할 때 그 주택에 설정된 전세 보증금을 증여하는 거나 아니면은 대출금을 같이 증여하는 거, 이 모두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가 이 전세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전세금을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득을 이 아버지가 취했다고 본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주지 않았다면 전세 보증금은 아버지가 돌려줬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세 세입자를 끼고 아들한테 줬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전세 보증금만큼의 이익이 생겼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는 겁니다. 이처럼 부담부 증여는 일부는 유상, 일부는 무상으로 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야, 그럼 집을 아들에게 주고 나라에 양도세 세금 내야 되고 네. 또 받은 사람은 또 증여세 내야 내야 되고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야,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상황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현재 상황입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세 세입자가 껴있는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게 일단 팩트입니다. 증여받은 아파트는 아버지가 2년 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요. 당시 1억 원의 낙찰을 받은 후 3억 원의 전세 세입자를 드렸고요. 주택의 현시가가 5억 원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6개월 뒤 전세 계약 만료가 되고 보증금 3억 원은 이 아들이 세입자에게 준 다음 이 집을 신혼집으로 꾸밀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세금 문제라는 복병이 이분들만의 생각으로는 복병이 터진 거죠. 골치가 아파진 상황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아까 꽁트에서 아들이 계산한 세법은 2천만 원만 2천만 내면 원. 된다는 네네. 거였어요. 네. 근데 요 2천만 원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 한번 보죠. 자, 이 부자가 예상한 세금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아버지에게 5억 원의 주택을 받았는데 3억 원을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이라고 치면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받은 2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억 원에서 이 자녀 공제 5천만 원 받으면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세율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증여세 2천만 원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2천만 원인데 네. 그래서 우리 2천만 원만 내면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자가 생각한 오류는 뭡니까? 증여세는 2천만 원으로 잘 계산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게 조금 큰 오류였습니다. 보증금을 아들이 인수하지 않았더라면 5억 원에 대한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인수하면서 2천만 원의 증여세만 내게 된다면 너무 증여세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증금 3억 원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8천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증여세가 어떻게 4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거네요. 네.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아들이 승계하는 순간 그래서 국세청은 이를 유상거래로 간주하는 겁니다.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금전적인 이득을 이득을 봤다. 봤다.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맞네. 되는 건데 근데 이 집이 5억 원이라는 거는 지금 그 현재 시가가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가는 증여할 시점의 시장 가치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에 비슷하게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이걸 시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파트의 옆집이 팔린다? 그러면 이걸 시가로 볼 수 있는 거고요. 필요할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기도 하고 시가 산정이 너무 어렵다. 이러면은 기준 시가라는 걸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집을 2년 전에 1억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시가가 현재는 5억 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판금액과 산금액의 차이를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데요. 표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5억 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득을 본 3억 원이 판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판 금액은 채무액 3억 원이고요. 산 금액은 1억 원이었는데요. 이때 1억 원 전체가 취득가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세 5억 원 대비 채무액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60%이기 때문에 1억 원의 60%인 6천만 원만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6천만 원에 산 집을 보증금 3억 원에 파는 걸로 보기 때문에 차익 2억 4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아버지가 내야 합니다. 세금을 계산하면 납부할 세금은 약 7,700만 원이고요. 그러네요. 아들이 낼 증여세랑 세금을 합치면 1억 원 가까이 되겠네요. 오,
야, 1년 반 전에 1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세금 1억 원을 내야 된다고. 아, 네. 야, 이거 뭐, 예. 아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아들한테 집을 줬는데 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세금 폭탄을 맞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집도 주고 세금도 내야 하고 어. 이러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전세보증금을 아버지가 직접 상환한다면 앞서 이야기 나왔던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전체 가치 시가 5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만 부과합니다. 빚 없는 집을 통째로 증여하니까 주택가액 5억 원에서 증여재산가액 5천만 원을 차감한 4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약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하면 3%를 공제받아 최종 납부하는 세금은 약 7,760만 원으로 줄일 수 있긴 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면 세금이 1억 원, 아버지가 그냥 해버리면 7,700만 원인데 이게 2천만 원 정도 가량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아들이 내면은 부담부 증여하면 좀 아깝긴 하죠, 많이. 아, 네. 이게 이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저기 증여를 받았으니까 이거 집 받았을 때 취득세도 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취득세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 뺀 거야 우리가 지금요. 취득세도. 증여세가 있었고 취득세도 네. 있고 지금 양도세 다 내는 거예요 네. 지금. 세금 많다. 근데 이렇게 세금이 양도세, 증여세 이중으로 나오고 이럴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면서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부담부 증여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7,700만 원을 안 낼 수 있었던 거죠. 시세 5억 원짜리 주택을 증여세 2천만 원만 내고 넘겨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1주택자에게만 했어도 좋은 방안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해당 사례는 아버지가 본인이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양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부자는 뭐 안타깝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부담부 증여 방식이 유리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절세를 위해서 부담부 증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분명 있긴 합니다.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퀴즈 그것도 김현우 소장님한테 배우신 거예요? 이거 비슷하게 가시는데 우리 김현주의 퀴즈쇼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없는데 네. 그 한번 퀴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땡땡땡 집은 부담부 증여가 이득이다. 땡땡땡. 요거는 좀 잘 알아둬야 할 것 아하. 같아요. 이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땡땡땡 집은 부담부 증여가 이득이다. 방금 부담부 증여 약간 돈이 아깝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이게- 사례자분이랑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부담부 증여 반대되는 집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너무 날로 먹었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집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야, 그러면은 일단 반대 상황인 거야. 아버지, 그러니까 빚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빚까지 다 갚아주는 그런 집. 아, 아버지가 그렇죠. 빚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빚까지 아예 아들한테 막 신경 안 쓰고 내가 다 해줄게. 나 돈 많아. 일단은. 그런 집. 예. 아니 뭐 대출금이 아예 끼어있지 않은 집. 그렇지. 뭐 이런 건가요? 너무 극단적으로 갔나? 전세를 끼고 있냐, 뭐 대출을 끼고 있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아들의 경우 5억 원 주택에 3억 원 전세 대출금이 있었잖아요. 이 5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매겼나요? 우리가 3억 원의 양도세를 매겼나요? 그죠? 이 3억 원. 아들이 내야 될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겼죠. 네. 네. 양도세라는 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주고 3억에 팔았다면 차익 2억 원이 생긴 건데 이 여기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게 양도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오늘의 사연처럼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손해일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부담부 증여가 이득이 되려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는 집은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이득이다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아예 안 나오는 조건을 충족하는 집,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아주 적게 나오는 집,
이런 집은 부담보 증여를 해주는 게 좋다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정말 많은 절세가 되는 걸 현장에서 많이 보고 느낍니다. 어허허. 근데 이게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연자분들에게 행복한 아침 항상 이렇게 할 때마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눈 뜨고 코베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2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혹시 사연자분을 위해서 지금 와서 물어거나 막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긴 합니다. 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취득세가 있었잖아요. 아, 예. 취득세는 이미 냈으면 증여를 취소해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취득세는 부담하고 취소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3개월이 아니라 60일 내에 내게 되거든요. 네. 아직 60일 내에 취득세를 안 낸 상황이라면 증여를 취소해 볼 가능성도 오. 있습니다. 아 이게 2달이고 네. 5억짜리 집은 취득세가 얼마예요? 5억짜리 집은 증여로 받을 때는 몇 퍼센트, 3.5%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퍼센테이지로 매기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일단 3개월이 안 됐기를 바라는 수밖에 해봐요. 없는데 네. 아버지가 1주택자가 아니니까 양도세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상황 때문에 없지만 증여세는 꽤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채무 5억 원, 채무 시세 5억 원에서 채무 3억 원을 뺀 2억 원의 아들 단독 명의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세율 20%를 적용받아서 증여세가 2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곧 결혼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결혼할 예정이니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몰아주지 말고 나눠서 증여하라.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데요? 만약 아들한테 1억 5천만 원, 며느리한테 5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아들, 며느리 모두 세율 20%가 아니라 10%를 적용받아서 증여세가 1,40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의 30% 정도, 600만 원의 세금이 깎이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1억 원씩 절반씩 줘도 세금은 동일하게 절세가 되니까 이 방법을 고려해 보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결혼해서 언제 혼인 신고를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혼인 신고를 한다면 혼인신고 전후 2년 동안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 기존에는 5천만 원인데 평생 1억 5천만 원으로 한번 늘어납니다. 아 맞다. 1회. 양쪽에서 1억 5천씩. 네, 양쪽에서 네. 1억 5천. 오. 근데 지금은 한쪽에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들 단독 명의로 이 돈을 받게 되더라도 증여세가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천만 원 낼 걸 500만 원 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절세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네. 싶습니다. 네, 지금요 다양한 좀 꿀팁을 전해주셨는데 이거 정리해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부부 공동 명의로 가야겠네요. 그 예비 시아버지의 이거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선물이야. 아파트 공동 명의. 네. 아 진짜 장예인선. 그 우리 예인 씨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얄밉죠? 이게 너무 흐뭇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공동명의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봤는데요. 네. 그 자꾸 이렇게 며느리한테 감정이입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드님만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버지가 3억 원의 전세금을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고요. 증여세가 7,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내야 했던 세금보다 2,060만 원 일단 절세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 전세보증금을 노후자금으로 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드릴게요. 증여세를 소폭 줄이는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집을 아들의 이 단독 명의가 아닌 며느리와 공동 명의로 넘기게 되면 아. 이 적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600만 원 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대단하다. 그러면 이 내야 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7,760만 원, 증여세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된다더니 그래도 제가 결혼을 아까 꽁트에서는 결혼할 여자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증여세 적게 낼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오늘 부담보 증여에 대한 얘기 우리가 해봤잖아요. 네. 그 부담보 증여가
이거 지금 보신 분들은 그게 뭐야? 이럴 수 그렇죠. 있는데 그거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할 때 그냥 전체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약간의 조건부죠. 빚을 같이 인수해라. 아니면은 내 여기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해라. 이런 식으로 채무를 같이 인수시키는 증여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부담부 증여가 그렇게 절세 방안으로 크게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증여를 받을 때 아버지가 1주택자고 2년 이상 보유한 요건 같은 것들을 충족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부담부 증여가 꽤 효과적인 세법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버지가 1주택자인데 그 1주택을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네. 요 주택에 빚이 없는 거야. 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빚이 없으니까 그냥 증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이제 빚이 있으면서 2년이 충족됐을 때, 네. 그때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안 나오고 아. 증여세도 결혼 출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1억 5천만 원 공제를 적용받아서 줄이면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게 될 거고요. 네. 지금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같은 문제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집 살 때 전부 다 대출 끼고 사게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대출 끼고 사게 되는 것이 그 등기부 등본에 대출이 들어가 있어요. 이 대출까지 같이 증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세입자한테 보증금 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네. 부담부 증여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혼인 신고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근데 이 뭐 세금이라는 게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야 하지만 이렇게 저희 행복한 아침 함께 하시면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는 꿀팁도 전해드리니까요.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상속세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짧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는 게 가장 크게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유산세는 사망한 분의 총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10%에서 50%의 상속세율을 매긴 다음에 이렇게 나온 세금을 각자가 부담하게 하는 거고요. 총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산 취득세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각자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니까 세율이 변화하지 않아도 각자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니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게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8년부터 시행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좀 남았네. 네, 근데 이게 국회를 통과할지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네. 진행시켜, 진행시켜. 네. 이거 여기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는 정말 뭐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여기 서울 상암동의 하늘 보시면요. 미세먼지 때문에 안개가 낀 것처럼 하늘이 부옇게 드러나 있습니다. 먼지 때문에 공기가 답답한 하루가 되겠지만요. 쌀쌀함은 덜하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9도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과 경북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 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오후부터는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약한 불씨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미세먼지 나쁨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는 황사의 영향권에 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도 높은 기온은 이어집니다. 서울이 19도, 청주 23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해가 지고 난 이후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금요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건조하고 네. 미세먼지 많고 이런.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일교차도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뭐 미세먼지에 일교차에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요. 면역력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